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 On Writing and Writer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가는 진정한 창조자가 아니다. 인간의 저작을 창조라 칭함은 내가 보기에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재배열할 뿐이지요. 정말 새로운 창조란 우리에게 탈 것만큼도 없습니다. 새로운 원색, 제3의 성, 4차원, 하다못해 기존의 여러 동물을 짜깁기 하지 않은 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질없는 짓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작품이 타인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의 의도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조합하는 재료가 하나님의 작품이라서 그 안에 이미 그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의 의미조차도 결코 다 알 수 없으며 어쩌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가 최고의 참뜻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쓰는 일은 창조라기보다는 나무를 심거나 아이를 낳는 일에 훨씬 가깝습니다. 책을 쓰거나 나무를 심거나 아이를 낳는 이 세 경우 모두 우리는 순리대로 돌아가는 인과의 흐름 속에 하나의 원인으로 끼어들 뿐이지요. 그러기를 다행입니다. 엄격한 의미의 창조가 정말 가능하다면 어느새 우리는 일종의 지옥을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글쓰기와 사고는 단일한 과정이다. 글쓰기와 사고. 글쓰기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일단 써놓고 봐야 한다. 생각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 글을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바닷가재가 골격을 겉에 입듯이 판타지 소설의 등장인물은 성격이 겉으로 훤히 드러난다. 이야기 자체가 그들의 성격인 셈이다. 이야기는 삶과 닮은 점이 많고 그 이상이 존재한다. 삶이 해줄 수 없는 일을 예술에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예술은 그런 역할을 해왔다. 물론 시간과 사건으로 짜여진 이야기라는 그물은 완전하지 않은 그물이다. 삶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하지 않다. 책을 한 번만 읽는 사람은 문학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는 두 번째 읽을 때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시 읽는 독자가 찾으려는 것은 이미 다 알아버린 반전의 내용이 아니라 반전 그 자체다. 처음 읽을 때는 작가가 말하려는 바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호기심이 채워지고 줄거리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묘미를 느긋하게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를 잘 알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표현으로 자꾸 또 읽어달라고 한다. 빨간 망토 소녀의 할머니처럼 보이던 존재가 늑대로 밝혀질 때 다시 놀라고 싶어한다. 우리도 반전을 이미 알고 글을 읽으면 더 좋다. 반전의 내용에 충격받을 일이 없기에 반전 자체의 고유한 성격에 더 잘 주목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가 좋다고 좋은 시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오히려 그 반대다. 시는 산문보다 감정을 더 많이 활용한다. 시어의 운율과 묘미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운율과 묘미는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을 채워준다. 내용이 생각의 표현이라면 형식은 감정을 표현해 주는 셈이다. 내용이 생각의 표현이고 형식은 감정의 표현이다. 시는 눈으로뿐 아니라 입술로 읽어야 한다. 시가 벌인 잔치에 입술도 함께 초대해 받은 것이다. 입술로 읽는 것은 그 사람이 시를 정말 좋아한다는 확실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생각의 성육신이다. 시는 생각의 성육신.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와 본래 상태의 동물의 즐거움을 위해 위대한 상상력으로 자연계 전체를 고안하여 빚으셨고 굳이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셨다.
이때 그 언어가 때로 서로 터져 나온 것은 내 생각에 적절하다 못해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시 또한 이전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에 몸을 입혀주는 작은 성육신이기 때문이다. 몸을 입혀주는 작은 성육신. 어린이를 위한 글, 즉 동화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적합한 예술 형식이기 때문이다. 아이들만 즐기는 동화는 사실 부실한 동화다. 좋은 동화는 평생 가야 한다. 왈츠를 직접 칠 때만 좋아할 수 있는 왈츠곡은 수준이 낮은 음악인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10살 때는 동화를 몰래 읽었고 만일 그러다 들켰다면 창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50세가 된 지금은 동화를 드러내 놓고 읽는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데 유치함에 대한 두려움과 훌쩍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도 함께 버렸다. 미성숙이란 옛것을 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것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옛것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것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 지금의 나는 동화를 읽을 때도 소설을 읽을 때만큼이나 확연히 성장해 있다. 어릴 적보다 지금 동화를 더 잘 즐기기 때문이다. 톨킨에 따르면 우리가 동화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인간이란 창조할 때 본연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할 때 자연히 즐거워진다. 좋은 동화를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동화는 현실 세계에 무뎌지거나 눈 감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현실 세계에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더해준다. 아이가 마법의 숲 이야기를 읽었다 해서 진짜 숲을 멸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독서 덕분에 모든 진짜 숲에 약간의 마법이 걸린다. 이는 특별한 동경이다. 동화를 읽는 아이는 갈망한다는 사실 자체로 행복하다. 갈망의 행복. 동화에는 무서운 인물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자나 보호자 같은 훌륭한 인물도 같이 등장한다. 무서운 인물도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품이 있다. 이야기를 쓰는 과정이 내게는 말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새를 관찰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다. 우선 여러 심상이 먼저 떠오른다. 교훈이란 심상이 알아서 말하게 두라. 교훈이란 작가가 구상한 등장인물들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은 평소 우리가 지닌 소신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를 대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어린 독자를 가르치려 들거나 우상화하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해야 한다. 최악의 태도는 어린 아이라고 몽땅 싸잡아 무슨 원자재처럼 관리하려는 꼰대 근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 해서는 안 된다. 작가는 하다못해 삼촌도 아니다. 작가는 대등한 시민으로서 집배원이나 정육점 주인, 하물며 옆집 개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다. 어린이 독자의 특이성은 그들이 특이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이한 쪽은 오히려 성인이다. 아동의 취향은 유행이 고상하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유행이 삐딱하다고 해서 변질될 것도 없다. 아이들은 순전히 재미로 읽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제한된 어휘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들도 있다. 하지만 그 점만 제외한다면 아동의 취향은 곧 인간 보편의 취향이다. 올바른 작가는 어린이와는 물론이고 수많은 성인과도 공유하는 인간 보편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글을 쓴다. 인간 보편의 공통분모.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고 굳이 표시하는 이유는 자신이 꼭 쓰고 싶은 책을 받아줄 시장이 아동도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창작이란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내가 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와 공상과학 소설 등은 모두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심상, 이미지였다. 그림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아슬란은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주인공이 튀어나왔다. 일단 사자가 나타나자 그 사자가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갔다. 나는 이야기도 심상도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어떻게 지어내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당신이라면 무언가 생각날 때 그 생각이 정확히 어떻게 떠올랐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어떤 예술 작품이든 작품 속의 모든 소재는 반드시 그 쓸모에 따라 쓰여야 합니다. 어떤 요소든 작품에 이롭지 못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판타지에서는 마법이 풀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독자를 깨워 갑자기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에게 바라는 감정을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호소하지 마세요. 독자가 몸소 그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합니다. 보석이 애잔하게 반짝였다고 말하지 말고 독자에게 애잔한 감정이 들게 해야 합니다. 눈으로 쓰지 말고 늘 귀로 쓰기 바랍니다. 눈으로 쓰지 말고 귀로 써라. 모든 문장을 혀로 시험해서 소리가 의미에 걸맞게 딱딱하거나 부드러운지 빠르거나 느긋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연성이 높을수록 작품은 안 좋아집니다. 주인공이 달에 어떻게 갔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삶이 어떨지를 단지 상상할 뿐이죠. 훌륭한 작가라면 이야기의 장면과 사건이 특이할수록 인물은 더 튀지 않고 평범하고 전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걸리버는 평범한 남자고 앨리스는 평범한 소녀입니다. 그들이 더 비범했다면 책을 망쳤을 것입니다. 물론 평범하거나 전형적인 인물의 성격을 개연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성격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인간의 정당한 연구 대상은 모든 것이고 예술가의 정당한 연구 대상은 상상과 갈망을 일으키는 모든 것입니다. 개연성은 최소한에 그쳐도 충분하다. 완전히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공경하는 초자연적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내 소설에서 주인공을 우주선에 태워 화성으로 보낸 적이 있는데 낮에는 그를 금성으로 옮기는 일을 천사에게 맡겼다. 중요한 것은 경이로움, 아름다움, 매력이다. 신비로운 이야기는 삶을 넓혀준다. 상상의 이야기는 통쾌하고 장엄하고 오래 남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신화 창작이라는 유형의 상상은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작가는 정욕이나 교만이나 야욕에 영합하는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확연히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글만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로 신앙은 빤히 드러나기보다 글 속에 잠복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쓰려면 좋은 이야기여야 합니다. 기독교적 요소를 확실히 넣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순수한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양가 있는 좋은 식사를 요리하는 것과 같지요. 내가 쓴 소설 가운데 기독교적 메시지로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로 시작했지요. 자기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쓰든 신발을 만들든 토끼장을 짓든 성실하게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가 기존 형식대로 인간 보편의 경험을 다루어 좋은 작품을 쓸 재능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발상과 기법에 대해서 늘 이것은 내 것인가? 이것은 내 것인가를 물을 게 아니라 이것은 선한가? 이것은 선한가라고 물어야 한다. 생각이 명료해야 글도 명료해진다. 생각이 명료해야 글도 명료해진다. 자신의 신학을 전부 일상으로 옮겨야 한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당신의 생각을 옮겨라. 자신이 정말 알고서 하는 말인지를 시험해보라.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다른 작가에 대한 루이스의 시선을 정리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서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들도 물론 나옵니다. 그 작가들의 구체적인 작품의 일부분을 루이스가 비평한 것이라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건너뜁니다. 단지 루이스가 얼마나 많은 작가의 작품을 읽었는가를 알 수 있는 유익함은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만 아니라 어느 작가의 시집은 100번 이상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은
이 책에서 언급한 작가들이 110명이나 출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110명의 작가의 작품이 인용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조지 오웰, J.R. 톨킨에 대해서는 여러 페이지의 지면을 할애해서 루이스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신화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화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태 익숙해서 보이지 않던 풍부한 의미를 되살려낸다. 그것이 신화의 가치다. 아이는 식어서 밍밍한 고기를 방금 자기가 활을 쏘아 잡은 들소라고 생각하며 즐긴다. 현명한 아이다. 현실의 고기 그대로인데 이야기에 담근이 더 맛있어진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고기인지도 모른다. 현실의 풍경이 식상하거든 거울에 비추어보라. 빵이나 금이나 말이나 사과나 길을 신화에 담글 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한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한 현실은 더 현실다워진다. 이 책은 빵이나 사과만 아니라 선과 악, 우리의 끝없는 위험과 고뇌와 기쁨까지도 그렇게 다시 보게 해준다. 신화에 담그면 더 똑똑히 보인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작가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은 한 번만 읽고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독창적이고 풍부하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번 알 수 있다. 자신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조금씩 몇 번이고 거듭 읽어야겠지만 이 책이 머지않아 필독서 반열에 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은 글쓰기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와 지식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왜 금색이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지 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리뷰하면서 세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독서의 열정입니다. 평생 거의 매일 7시간 이상 책을 읽고 정리했다는 것은 위대한 글쓰기에는 반드시 위대한 독서, 즉 글 읽기가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루이스의 창조성입니다. 독창적인 이미지와 심상이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것이죠. 셋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즐거움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즐거움, 기쁨.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즐겨야 성공합니다.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요약을 했기 때문에 루이스와 그의 글쓰기에 관해 관심을 진짜 가지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으면 더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C.S. 루이스의 글쓰기에 관하여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